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4부 쾌항. 그렇소. 내가 장 대불이오. 대부리는 조금도 꿀리지 않고 떳떳하게 말했다. 그가 아무리 시공서 순사라고는 하지만 조계 안에서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의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 이유가 없는 거였다. 어디서 못하시오? 세관청 등짐군이오. 또 물어볼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라는 투로 거침없이 대꾸를 해주었다. 집이 어디요? 웅신청에서 합숙하고 있소. 원집을 물었소. 하야시는 대부리의 고향을 묻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대부리는 잠시 미적거렸다. 고향을 대면 또 그는 언제 무슨 연유로 제물포까지 오게 되었느냐고 물을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그에게 대답 못할 것도 없었다. 내 고향은 전라도 나주 새끼네요. 그러자 하야시는 찍어 삼킬 듯한 눈으로 잠시 대부리를 쏘아보더니 당신 조심하시오. 하고 말했다. 대부리는 하야시에게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이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당신 순영이노 만나지 마시오. 하야시는 그 말만 남기고 천천히 몸을 돌려 세워 가던 길을 갔다. 대부리는 어처구니 없는 시선으로 하야시의 뒤통수를 쏘아본 채 잠시 멀뚱하게 서 있었다. 미투리에 들매끈을 쥐고 서둘러 선창으로 갔다. 선창에는 화륜선이 막 도착해 등짐꾼들이 부산하게 화물을 하역하고 있었으며 세관청 인부들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화물들을 한 곳에 치우기도 하고 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한데 모아 세관 창고까지 운반하기도 하였다. 세관청에서는 배에서 하역한 물품들의 내용과 수량을 일일이 조사하고 물품의 내용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물렸다. 그런데 대부리 생각에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세관청장이 외국인이라는 것도 그렇거니와 항장이며 토목기사, 보좌관, 서기관도 조선인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세관청에서 일을 보는 조선 사람은 세관장, 사환과 세관청 수부, 역관, 자벽부들 뿐이었다. 또 대부리가 알기로 이들 외국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의 한 달 품삯은 너무 차이가 컸다. 영국인 세관장의 한 달 품삯이 380불에 독일인 항장은 315불, 러시아인 토목기사 250불, 불란서 토목기사 140불 등 12명의 외국인 토목기사들이 적게는 70불에서 250불까지 받고 있는데 비해 단 한 사람뿐인 조선인 토목기사의 품삯은 기껏 15불밖에 안 되었다. 인간 차별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세관장 사환의 한 달 품삯은 고작 6불이었으며 조선인 자벽부는 10불에서 많아야 15불이었다. 이렇듯 세관청이 외국 사람들에 의해 들고 나가는 물품을 조사하여 관세를 받아들이고 품삯에서까지 차별 대우를 하게 된 이유가 어찌 된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부산포가 1876년, 원산포가 1880년, 제물포가 1883년 1월에 각각 개항을 하게 되었으나 해관 세칙이 나온 것은 훨씬 후인 1883년 11월이었다. 출입하는 통상선에 톤세를 부과하고 수출입 화물의 해관세를 징수하는 등 비로소 항세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으나 이것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외세의 간섭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우선 역대 세관장이 모두 외국 사람들이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1883년 초대 제물포 세관장은 영국인 스트리폴링이었으며 1886년 2대가 독일인 슈르니케, 1891년 3대가 영국인 모건, 같은 해 4대가 역시 같은 영국인인 존 스톤, 1893년 5대도 영국인 오스본, 같은 해 6대 세관장 역시 영국인인 찰스 마이즈였다. 더구나 세관은 한국 행정기구의 일부가 분명하고 또 항세 수입만도 막대한 것이었으나 이상하게도 외국인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어 그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당시 국가 재정이 말이 아니었던 까닭에 정부에서는 외국 상사들로부터 금품을 차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의뢰 제물포 세관세를 담보로 하였다 하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조선에 발을 붙인 세창양행을 비롯 불란서의 신디게이트, 일본의 다이이치은행 제물포 지점 등은 제각기 조선 정부 발행의 우선 지불증을 제시하고 직접 제물포 세관에서 매달 원리를 받아가기까지 하였다. 조선 정부가 제물포 주재 외국 상사에 진 채무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다. 1893년 1월 독일 상사 세창양행으로부터 이운사 기선회사 소속 기선 창룡호 구입금 중 부족액 6만 불을 일할의 고리채로 사용. 1893년 1월 청관, 청국조계, 소재의 청국인 거상 동순태 실제로는 상해 대행으로부터 연 7푼 1리의 처리로 은 10만 냥을 차관하였는데 매월 원리 2,600냥씩 80개월 월부로 상환하되 이를 제물포 세관에서 수금하기로 한 것. 이 차관은 청국 북양 통상 대신 이홍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목적은 조선 해운계에서 일본 우선회사 소속 기선들이 일방적으로 바로 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 10만 냥의 용도는 우선 독일, 일본의 차용금을 청산하고 노르웨이에서 만든 기선 현이코 구입비를 충당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국영기선 회사인 이운사에서는 창룡호와 현이코를 각각 구입, 운항하고 있었는데 창룡호는 해주, 진남포, 평양 방면으로 취항하고 현이코는 군산, 목포,
부산 등 연해 항로를 연결하였다. 이 밖에 조선 정부와 불란서 신디게이트 사이에 조인으로 성립된 금화 450만 불의 차관액은 은화 3분의 1, 금화 3분의 1로 2년 후 500만 불 연이자 5할 5푼을 상환하기로 한 것이었다. 또한 일본 다이이치 은행 재물포지점으로부터 재물포 감리가 대부받은 2만 원이 있었는데 일본 다이이치 은행은 이 돈을 대부해주고 실질적으로 재물포 세관의 관세 업무를 위탁받았으며 국고금 출납 사무까지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1878년 부산 지점 개점을 필두로 1880년에는 원산에, 1883년에 재물포에, 1885년에는 한성에 각각 지점을 개설한 다이이치 은행은 일본의 조선 경제 침탈과 일본 상인 자본 진출을 위한 검은 마수와도 같은 존재였다. 개항이 조선을 먹어치우기 위한 철도라면 이 다이이치 은행은 레일 위를 달리는 화물차의 역할을 하였다. 다이이치 은행은 세관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것 외에도 1889년에는 조선 정부 대신 부산, 재물포, 서울에서 우편 위치의 자금 보관 사무를 담당했으며 청일, 노일 양 전쟁 시에는 출장소를 전국 각지에 설치하고 군용금의 보관 및 출납을 하기에 이르렀고 조선 정부의 자금 융통까지 해주었다. 1897년에는 일본의 화폐 개혁으로 조선에서 유통되고 있던 일원 은화가 공급이 두절되고 일본 은행의 1원짜리 태환권도 점차 회수되어 일본인의 상행위가 불편해지자 1902년에는 조선에서 이른바 다이이치 은행권을 발행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재물포 신상협회에선 다이이치 은행권 발행을 강력 반대하여 들고 일어섰고 한성 부유는 다이이치 은행권 사용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훈령까지 내려졌으며 탁지 부대 신인 전국 각지 감리에게 이 은행권의 통용 금지를 엄중 시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끝내 군함을 재물포항에 정박시키고 조선 정부를 위협함으로써 그 뜻을 관철시키고야 말았다. 울바자가 헐어지니 이웃집 개가 드나든다는 푼수로 개항이 되자 일본이 남의 나라에서 칼춤을 추며 날뛰었다. 아무리 조선을 업신여기록이서니 어찌 남의 나라에 마음대로 제 나라 은행 지점을 열고 마음대로 돈까지 찍어낸다는 말인가. 조선 사람들을 허수아비로 보지 않았던들 행패가 이렇듯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따는 개항지마다 지점을 개설한 다이이치 은행의 속셈은 엉뚱한 데에 있었다. 기실 다이이치 은행 조선 지점의 알속은 조선산 지금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이이치 은행 조선 지점들은 일본 은행의 위탁을 받아 전도자금을 조선의 중개상인들에게 뿌려 금괴나 사금을 대량으로 사들였으며 종래에는 서울, 평양, 원산의 사금 분석소까지 만들어 적극적인 사금 금괴 매수 활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1897년 일본은 금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하게 되어 지금 수집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이이치 은행뿐만 아니라 조선에 온 일본 상인들은 모두 곡물,
우피, 어물 등과 함께 다량의 금은괴와 사금을 사들였다. 더구나 금괴나 사금의 수출입에는 관세의 부과가 없었다. 세관에서는 다만 통계상 필요로 금은 수출입자를 하여금 세관에 보고하도록 하였을 뿐으로 그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기에 세관에서도 얼마만큼의 금괴나 사금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못했다. 세관에 보고된 금괴 수출만 보더라도 1879년 한 해 동안 203만 4,079원어치에 이르고 있었다. 당시 금 100돈 중 가격이 376원이었으니 분량으로 따지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어림할 수가 있겠다. 이와 같이 금이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 1900년에 이르면 363만 원대를 넘어서고 있고 이 중 8알이 일본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세관에 신고된 것이 이것뿐이지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가공할 만한 숫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 금은 다른 화물과는 달라 부피가 작아서 휴대하기가 간편하기에 일본 귀양자들은 세관에 신고하지도 않고 시세워 가져갔다. 제물포 부사도 1886년부터 1888년 사이에 제물포항에서 수출된 금은액을 기록한 자리에 그 표시액은 실수출량의 반밖에 안 될 것이라고 실토하고 있다. 사금과 같은 것은 여행인 스스로가 휴대하여 갖고 가기 쉬운 성질의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해관의 보고에 계상되지 않은 것도 또한 다행일 것이다. 따라서 기록된 액수는 실제 수출액 표시하는 것이 못된다. 실제의 수출액은 아마도 해관 기록의 2배도 더 될 것이다. 제물포 부사의 기록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인 귀양자들이 솔레솔레 가져간 금괴만도 어림할 수조차 없거니와 일본의 다이이치 은행 지점이 일본 은행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조선의 중개상인들이 전도 자금까지 뿌려가며 매수해드린 금괴의 수량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다이이치 은행 조선 지점들은 이 막대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본으로 들여보냈던 것이다. 하기야 다이이치 은행이 세관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이런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나 징배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듯 일본의 다이이치 은행 지점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세관청인데 그들이 고지를 먹은 것도 아닌 바에야 남의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잘해줄 리가 없지 않겠는가. 위탁 운영을 맡은 다이이치 은행 지점은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정신을 쏟고 있는 터였다. 더구나 세관 수입은 매달 여러 나라에서 빌려 쓴 차관의 원리로 뜯기고 있는 판이라 적자를 면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조선인 직원이나 자벽부 아들한테 인색하게 쌀아기 눈만큼 떼주면서도 외국인 직원들한테는 도둑 물건 나누어 먹듯 푸지게 대접을 해주고 있으니 매부 좋고 누이 좋은 푼수로 외국인들끼리 모두 한 통속이 되어 배를 두들기고 있는 판이었다. 그러니 세관장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한두 달 월급만 가지고도 양옥으로 호화저택을 지을 수가 있었다.
중등미 한 가마니에 3원 10전의 시세, 세관장인 한 달 월급으로 380불이나 받았으니 쌀 120가마니에 해당하는 값이다. 세관장들이나 그 밖에 외국인 보좌관이나 세관원 직원들은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는 떡이나 먹고 구경이나 하고 있던 판국이었다. 그때 세관장 보좌관을 하고 있던 블란서 사람 라포르트는 월미도를 한눈으로 굽어볼 수 있는 언덕배기에 뾰족뾰족 튀어나온 붉은색 생철 지붕에 호합한 저택을 짓고 있었으며 일이 한가할 때면 세관청 인부들을 저택 짓는 일에 동원하기도 하였다. 대부리와 천팔봉이도 여러 날 라포르트 보좌관 저택 공사장에 가서 벽돌을 옮겨주기도 하고 흙과 모래를 퍼 나르기도 했다. 그 무렵 제물포에는 후일 1901년 세관장이 된 라포르트의 저택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전망 좋은 곳에 호합한 저택들이 시세움이나 하듯 들어서고 있었다. 제물포 맞은편 산마루에 네모난 전망대를 곁들인 건평 171평의 호화 2층 세창양행 사택이 최초의 양옥이었다. 또 송악동 마루턱의 홍해문을 향해 큰 길을 오르다가 송악장 언덕길과 교차되는 내거리에서 서북쪽 사이를 올려다보면 아담한 흰색 2층 양옥이 눈에 띄었는데 이 집이 바로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따낸 미국인 모스의 저택이다. 세관청 보좌관 라포르트 저택 맞은편에는 헨켈 저택이 바다를 굽어보고 있었으며 긴 담모퉁이 옆 숲속에는 법무대신을 지낸 이하영의 별장이 호화스럽게 치장을 하고 야트막하게 엎드려 있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제물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호합한 개인 저택은 모스집 위에 자리 잡은 미국인 대슐러 소유의 저택이었다. 대슐러의 대저택은 여러 채의 순일본식 주택과 한 채의 단층 양관을 곁들여 세웠는데 무엇보다 수림이 촘촘하게 우거진 넓은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집 주인 대슐러 씨는 동양합동광업회사의 미국인 재정 책임자였다. 그는 후에 하와이 사탕 농장의 요청에 따라 1902년부터 3년 동안 조선인 711명을 모집하여 하와이로 이민을 시켰으며 다시 1905년 3월 29일에는 1039명의 조선인을 멕시코에 보내 큰 돈을 벌었다고 한다. 몸에 물기 한 방울 남지 않은 몰골로 무척주 동물처럼 온종일 방바닥에 등을 붙이고 뒤척거리고만 있던 순영은 다음 날 아침 하늘이 밝아오기도 전에 서둘러 일어났다. 그녀는 언제 몸을 부리고 누워 있었느냐 싶게 봄날 아침의 햇살처럼 밝은 얼굴로 일어나서 몸단장을 하였다. 하루를 쉬었으니 이제 시공서에 나가려는 것이다. 그녀는 다른 때보다 맵시를 더 내느라 오랫동안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그녀는 갑자기 딴 사람으로 변해버린 듯 싶은 자신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도화색의 두 볼은 더욱 탐스럽게 붉어졌고 동그란 눈에서는
심지 불꽃처럼 뜨겁고도 화사한 불길이 타오를 것만 같았다. 자신의 모습이 이틀 사이에 훨씬 성숙하고 탐스러워진 듯 싶었다. 그녀는 심지불꽃처럼 타오르는 눈망울 속에 활짝 피어나는 찬란한 꿈을 보았다. 가슴은 터질 듯 알 수 없는 설렘으로 울렁거렸으며 살아가는 즐거움이 갑자기 무지개 빛깔로 드세게 밀려오는 기분이었다. 밝아오는 하늘도 찬란한 아침 햇살이며 넉넉한 바람, 싱그럽게 돋아나기 시작하는 나뭇잎들도 모두 순영이 자신을 위해 열심히 잔치를 벌여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순영은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은 하늘과 햇살과 바람과 나무와 꽃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보냈다. 방문을 활짝 열어젖힌 순영은 전혀 새롭게 느껴지는 하늘과 햇살과 바람을 맞이하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 자신도 새롭게 찬란한 꽃송이로 피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순영은 토마루로 나와 흰 버선발에 고무신을 꿰었다. 아침도 안 먹고 어디를 가느냐? 순영이가 집을 나서려고 하자 그녀의 어머니가 눈을 비비며 술청으로 나오다가 딸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배고프지 않네요. 그래, 어디를 그리 일찍거니 가는 거요? 어저께 하루 쉬었으니 오늘은 나가봐야죠. 아침도 안 먹고 시공소에 나가는 게요? 어저께 저녁에 서장님이 돌아오셨을지 모르니까 일찍은이 나가봐야지요. 아무것도 안 먹고 빈속으로 나가서 보대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엄니, 걱정 말아요. 이제 몸이 거뿐해서 날 것 같아요. 순영은 웃음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어머니한테 말했던 것처럼 몸이 훨훨 날듯이 가벼워졌다. 마음도 바람처럼 허공에 떠 있었다. 그녀는 집을 나와서 곧장 시공서로 가지 않고 쌀이째 쪽으로 올라갔다. 순영은 쌀이째 마루턱으로 올라갔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쌀이째 마루턱에서 내려다보니 세상은 은회색 빛 속에서 넉넉하게 출렁이고 있었다. 감미로운 꿈속에서 얼핏 보았던 세상처럼 신비로웠다. 발뿌리 아래 펼쳐진 시가지는 수묵화처럼 아름다웠으며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바다는 마치 큰 두루미가 날개를 치듯 넘실거렸고 삽으로 뚝 떠다 놓은 것만 같은 월미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둥실 떠올랐다. 능구렁이의 비늘처럼 거무칙칙하게 붙어있는 배다리 쪽의 조선촌 마을도 이날따라 그림같이 산뜻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온 세상의 삼라만상이 꿈속에서처럼 아름답기만 했다. 순영은 하늘과 바다와 시가지를 한눈으로 쓸어보면서 뿌듯한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녀의 뜻대로 움직여줄 것만 같았다. 순영은 고갯마루에서 활짝 핀 진달래와 멍울멍울 노랗게 터질 듯한
황매하며 이제 갓 잎을 편 죽도와 나뭇가지들을 한 움큼 꺾어들고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약초밭 모퉁이에서 갓 피어난 자주색 목련 한 송이도 꺾어 묶음으로 만들었다. 시공서에 들어서자 문만 열려 있을 뿐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는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발작 소리를 죽여가며 조심스럽게 2층 계단을 올라가 시공서장 사무실 문을 열었다. 사무실은 이틀 전 순영이가 치워놓은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 잿더리며 잉크병, 꿩의 깃털에 묶은 펜이 제 위치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로드 서장이 출장에서 돌아오지 않은 듯 싶었다. 순영은 가슴에 보듬고 온 꽃들을 묶음째로 큰 백자 꽃병에 넣어 로드 서장의 책상 위에 놓고 킁킁 꽃향기를 맡았다. 자목련에 짙은 향기가 툭툭 코를 쏘았다. 잠시 순영은 푹신한 소파에 손바닥으로 턱을 받치고 앉았다. 그녀는 앞으로 7가지 찬란한 무지개 빛깔로 펼쳐질 그녀의 자신의 미래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학교에 들어가 신식 교육을 받는 모습이 떠올랐다. 로드 서장의 눈에 들게 되면 약속대로 그는 기숙사가 있는 서울 여학교에 보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순영이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무엇이든지 한번 한다고 결심을 하면 꼭 그리 하고야 마는 성격이다.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한다면 하는 여자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모든 일이 그녀의 뜻대로 잘 되어 주었다. 그녀는 지금 여학교에 가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는 터다. 순영이가 한동안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7가지 무지갯빛 생각들을 머릿속에 굴리고 있는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하야시였다. 그는 능질맞게 살그이 웃음을 얼굴 가득히 피우며 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하야시가 들어서자 순영은 온몸의 털이 송두리째 뽑히는 듯한 송연함에 소파에서 일어나 출입구 쪽에 놓인 앙증스럽도록 조그마한 그녀의 책상에 앉았다. 하야시는 뒷짐을 진 채 여전히 순영을 향해 기분 나쁜 웃음을 피워내고 있었다. 어저께는 왜 결근을 하셨습니까? 하야시가 순영이 쪽으로 걸어오며 딱딱하게 물었다. 순영은 그의 물음에 굳이 대답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순영은 한갓 시공서의 사원이 아니며 어엿한 시공서장의 비서인 것이다. 그러기에 하야시 순사 따위의 결근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어저께 순영 씨가 나오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야시의 말투는 결근한 것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순영은 하야시한테 로드 서장님이 언제쯤 돌아오느냐고 물으려고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묻지 않았다.
하야시의 능글맞은 얼굴을 보자 입이 조가비처럼 다물어져 버렸다. 또 어디 아팠습니까? 처녀가 아프면 예쁜 얼굴이노 상하게 되어 좋지가 않습니다. 순영은 제발 하야시가 빨리 서장실에서 나가주기를 빌었다. 그와 한 방에서 같이 숨을 쉬고 있자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담배를 피워물고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출입구 쪽 순영을 향해 시선을 팽팽하게 들이우고 있었다. 참, 순영 씨, 이 하야시가 오늘은 순영 씨 부모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작은 아버지에게는 많은 이야기 했어도 직접 순영 씨 부모님을 만나서. 하야시는 말끝을 얼버무리며 담뱃재를 떨고 순영이의 표정을 살피는 것 같았다. 순영이는 하야시가 무엇 때문에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인가를 대충 어림할 수가 있었다. 숙부한테 이야기한 것이라면 더욱 손금 들여다보듯 빤한 일이 아닌가. 우리 부모님은 뭐 때문에 만나요? 순영은 참지 못하고 쏘아붙이듯 물었다. 그것은 나와 순영 씨 부모님 사이만 알 일이문이다. 하하하하하. 하야시는 소리내어 한바탕 웃더니 로드 서장의 책상 위에 놓인 화병에 눈길이 멎자 화들짝 일어섰다. 이 향기로운 꽃, 순영 씨가 꽂아 놓았습니까? 하야시는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향기를 맡았다. 이 꽃에서 순영 씨 냄새가 나문이다. 그 말에 순영은 고개를 돌리며 얼굴을 찡그렸다. 하야시는 화병에서 탐스럽게 피어나는 자목련꽃을 빼들고 코에 대고 연신 킁킁거리며 출입구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자목련꽃을 들고 서장실에서 나가려다가 갑자기 획 몸을 돌려 순영을 노려보았다. 어저께 대불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야시가 서장실을 나가려다 다시 몸을 돌려 세우며 하는 말에 순영이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대불이라는 사람, 순영 씨 자주 만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하야시가 못 만나게 하겠습니다. 하야시는 화난 목소리로 말하며 위협하는 눈초리로 순영을 찍어 보았다. 그 대불이라는 사람 불순한 사람이요. 하야시는 그렇게 말하고 서장실에서 나가버렸다. 순영이는 하야시가 문을 쾅 닫고 나가자 딱딱한 나무 의자에서 일어나 안절부절 못하면서 서장실 안을 서성거렸다. 하야시가 대부리를 만났다는 말에 심장이 벌떡거렸다. 도대체 하야시가 대부리를 만나서 무엇을 어찌했다는 말인가? 하야시가 대부리를 일부러 찾아간 것인지 아니면 대부리 쪽에서 만나자고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야시가 대부리를 불순한 사람이라고 뱉은 말도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부스럭거렸다. 두 사람이 만났다면 필시 순영이 자신의 일 때문일 터인데 만나서 어찌했다는 것인가? 순영이는 당장 세관청으로 대부리를 찾아가서 무엇 때문에 하야시를 만나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묻고 싶었다. 대부리한테 섭섭한 생각도 들었다. 어제 하야시를 만났다면
저녁밥을 먹으러 올 때 부모들 눈치 때문에 단둘이 만날 수가 없겠으면 짝귀 오빠한테라도 귀뜸을 해 주었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어제 저녁 순영이가 꼼짝하지 않고 방바닥에 등을 붙이고 누워 있을 때도 저녁밥을 먹으러 온 짝귀 오빠가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디가 아프냐는 등 몸이 아파도 밥이나 먹고 누워 있으라는 등 입에 붙은 말만 서너 마디 뱉고 갔을 뿐 대부리가 하야시를 만났다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순영이는 대부리의 무심한 처사에 괜히 생각이 뒤꼬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만났다면 필시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거늘 가재물 짐작도 할 수 없으니 안동답답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하는 일도 없이 서장씨를 혼자 지키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서장실 먼지를 털고 유리창을 반들거리게 닦고 다시 마룻바닥에 물을 뿌리고 로드 서장의 책상을 닦고 그래도 할 일이 없어 로드 서장의 책상 위에 놓아둔 화분에 물을 주고 소파에 앉아 두 다리를 쭉 뻗으며 하품을 씹어 삼켰다. 소파에 파묻혀 로드 서장한테 배운 꼬부랑 말들을 혼자 시부렁거리기도 하고 다시 하품을 토해내 쩝쩝 입맛을 다시며 시간을 죽였다. 그러나 지루한 시간은 명주 실구리처럼 길고도 질겼다. 순영은 다시 서장실 안을 서성거리다가 거울을 마른 걸레로 입김을 불어가며 말갛게 닦은 다음 오랫동안 거울 속을 들여다보았다. 도화색의 두 볼이 더욱 발그르스름하게 피어난 듯 싶었다. 어머니는 늘 그런 딸의 도화색 볼을 걱정하였다. 도화색의 볼 때문에 팔자가 드셀 것이라는 것이다. 순영이 어머니가 딸의 팔자 사나움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봉숭아꽃처럼 발그레한 도화색 볼 때문만도 아니다. 작다 알막한 키에 오동포동 알맞게 살이 찌고 얼굴도 동글납작하며 촉기 넘치는 동그란 눈에 도톰한 입술, 양귀비를 닮았다는 버들 눈썹이며 뜯어볼수록 곱상하고 오목조목한 생김새인데도 그녀의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의 팔자 사납게 될 관상에 늘 혼자 마음을 후벼 파듯 하던 것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도화색 두 볼 외에도 입술이 두꺼워 정이 너무 해퍼서 탈이라거니 입을 놀릴 때면 마치 대를 쪼개는 것 같은 모습이어서 남편한테 찐더운 정을 받지 못할 거라느니 콧구멍이 살짝 옆으로 퍼져 사내 욕심이 많다거니 양귀비를 닮은 눈썹이 박명할 쌍이라거니 하며 입버릇처럼 사주쟁이 말대로 25이 넘어서 시집을 가야 팔자땜을 할 거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또 순영이가 손바닥으로 턱을 받치고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꾸짖곤 하였는데 턱 받친 과부상을 왜 불어 만드냐면서 그 버릇 고치지 못하면 25이 넘어서 시집을 가도 팔자땜을 못하고 말 것이라고 악담을 하였다. 그때마다 순영이는 어머니한테
계명시대에 무슨 귀신 얼음 먹는 소리냐며 귀를 돌려버렸으며 크게 될 여자는 원래가 팔자 사납게 생겨먹게 마련이라고 웃으면서 어머니의 심란해하는 마음을 다독거려 주곤 하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늘 자신은 무남 동녀이기 때문에 팔자 타령 않고 아들 노릇을 할 것이니 두고 보라고 큰 소리쳐 왔다. 순영은 벽시계가 새로 한 점을 치자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가기 위해 옷매무새를 추스르고 머리를 빗은 다음 서장실에서 나갔다. 층계를 내려가자 널찍한 아래층에 하야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발라먹고 뱉어놓은 대추씨처럼 얼굴에 살이라고는 한 점도 붙어있지 않은 천국인 순사가 주근깨 두성이의 사환과 같이 장기를 두고 있었다. 그녀가 층계를 내려가자 장기를 두던 천국인 순사가 흘끗 쳐다보는 것 같더니 이내 시선을 장기판 위로 내려놓았다. 그는 하야시가 순영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그녀한테 집적거리기는커녕 농담 한마디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순영은 천국인 순사를 대하기가 늘 마음 편했다. 나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오겠다. 순영은 사환 아이한테 큰 소리로 말하고 큰 도어를 밀고 밖으로 나갔다. 옮겨 심은 지 얼마 안 된 시공서 앞들 큰 목련나무는 잎이 돋아나기 전부터 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다. 크고 탐스러운 흰 꽃잎마다 봄날 대낮의 햇살이 가득 괴어 흘렀다. 순영은 신선하고 부드러운 햇살을 받으며 시공서를 나와 큰 길을 가로질렀다.